똑같은 미국의 심장을 가졌지만 한쪽은 축복의 비행을 다른, 한쪽은 차가운 거부의 기로에 섰습니다. 신흥항공 우주 강국인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와 터키의 5세대 전투기 칸을 바라보는 인도네시아의 시선은 얼핏 보면 기묘한 이중잣대처럼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칸에 미국의 국제 무기거래 규정, 즉 아이타에 적용을 받는 부품이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조달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노출되는 문제를 단순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 아닌 국가 안보의 치명적인 전략적 취약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똑같이 미국산 엔진을 탑재한 한국의 KF-21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최종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카르타의 변덕이나 엘럿렁이 아닙니다. 그 저저에는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과 인도네시아가 뼈저리게 겪었 과거의 아픈 기억, 그리고 대한민국 방산이 가진 독보적인 지경학적 위치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미디어의 수식어 뒤에 숨겨진 미국산 엔진의 통제력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만 지갑을 여는 진짜 속내를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을 통해 냉정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토록 철저하게 미국의 수출 규제 부품을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배경에는 과거 그들이 겪었던 뼈아픈 역사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기 조달 시장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가져오는 파멸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인도네시아는 이미 온몸으로 겪어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동티모르 독립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를 이유로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전면적인 무기 엠바고, 즉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공군의 주력 기체는 미국산 F-16과 F-5 전투기였습니다. 미국의 제재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전투기들은 하루아침에 날개 꺾인 고철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정비에 필요한 사소한 소모품 하나, 볼트 하나조차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인도네시아군은 멀쩡한 전투기의 부품을 떼어내 다른 기체에 장착하는 이른바 부품 돌려막기로 간신히 버텨야 했습니다. 공군기지 경납고에 정렬된 수백억 원짜리 최신의 전투기들이 부품 몇 개가 없어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먼지만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당시 현장의 정비관들과 군 수뇌부가 느꼈을 무력감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경계선이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를 타국의 정치적 결단에 전적으로 저당 잡혔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지배 엘리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가 이후 특정 강대국에 종속되지 않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외교의 절대 원칙으로 삼고 프랑스의 라팔, 러시아의 수호이, 한국의 KF-21 등전, 세계 각국의 무기를 백화점식으로 긁어모으는 기묘한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제무기거래 규정인 아이타와 수출관리 규정인 EAR은 인도네시아에게 단순한 법적 텍스트가 아니라 언제든 자국의 목을 잴 수 있는 미국에 보이지 않는 밧줄과 같습니다. 아이타는 미국산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이 단 1%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하거나 개량할 때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제합니다. 만약 미국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무기를 살 수 없고 이미 구매했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영국의 부품 통제 때문에 한국산 페이 50이나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하려던 아르헨티나의 계획이 무산된 사례나 포클랜드 전쟁 당시 프랑스산 슈페르, 에탕다르 전투기의 부품 공급이 끊겨 아르헨티나가 전쟁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던 역사는 미국의 아이타가 가진 무서운 강제력을 잘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는 터키의 칸 전투기가 가진 기술적 완성도나 화려한 스펙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칸의 심장에 박힌 미국산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입니다. 터키는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이미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고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제재법인 카트사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 의회는 터키에 대한 F-110 엔진의 추가 수출 허가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칸의 양산 일정은 시작부터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냉정한 전략가들은 터키의 불안정한 대미 관계를 보며 과거 자신들이 F-16 부품이 없어 눈물을 흘렸던 90년대의 악몽을 떠올린 것입니다. 만약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터키산 칸을 도입했다가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더 악화되어 엔진 공급이 완전히 끊긴다면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막대한 국방 예산을 낭비하고 공군력의 공백을 맞이해야 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칸에 대해 미국의 규제 부품을 100% 제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터키의 약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계산이자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터키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가 왜 한국의 KF-21에는 그토록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지 그 극적인 대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나라의 지경학적 위치와 신뢰의 격차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터키가 야심차게 쏘아 올린 칸 전투기 프로젝트는 화려한 언론 홍보와 마케팅 이면에 거대한 기술적 지경학적 모순을 품고 있었습니다. 터키 국방부와 항공우주산업은 칸을 전 세계 이슬람 권역과 신흥국 시장을 겨냥한 독자적인 5세대 전투기이자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플랫폼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수식어의 장막을 한꺼풀만 들춰보면 그 심장에는 여전히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엔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날카로운 분석가들이 칸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포착한 대목입니다. 터키는 과거 러시아산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는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강행하다가 미국의 격렬한 분노를 샀고 결국 5세대 전투기 F-35 프로그램에서 강제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인 카트사에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되면서 터키에 대한 미국의 방산기술 수출길은 사실상 꽉 막혀버렸습니다. 현재 터키 항공우주산업은 시제기 테스트용으로 초기 계약된 단 10개의 F110 엔진만을 인도받았을 뿐 양산형 기체에 탑재할 나머지 80개의 엔진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의 완강한 반대로 수출 허가 승인을 받지 못해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터키 정부는 다급하게 독자적인 국산 엔진인 TF35000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이 국산 엔진의 최초 테스트는 2026년, 기체와의 통합은 2032년, 그리고 이를 장착한 실전 배치는 2036년이 되어서야 가능하다는 장기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항공우주 역사상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혹독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인지를 아는 전문가들은 터키의 이러한 발표를 지독한 언론 플레이이자 낙한 편향에 가득 찬 환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당장 거대한 자본과 수십 년의 항공기술을 축적한 인도가 자국산 전투기 테자스를 위해 카베리 엔진 개발에 수십 년간 매달렸으나 결국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미국의 F404 엔진을 수입해 쓰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자 엄청난 인적 자원을 쏟아부은 중국조차도 러시아산 엔진을 대체할 국산 엔진 WS-10이나 WS-15를 안정화하는 데에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자금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제트 엔진 내부의 1800도가 넘는 초고온을 견뎌내는 단결정 슈퍼합금 기술이나 정밀한 압축기 설계 기술은 몇몇 선진국들이 철저하게 독점하고 있는 영역으로 단기간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벽이 아닙니다. 터키가 영국 롤스로이스와의 공동개발 협상을 시도하다가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결렬된 후 독자 노선을 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6년에 국산 엔진을 탑재한 칸을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정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엔진뿐만이 아닙니다. 야간 작전과 장거리 탐지를 책임질 고성능 A사 레이더, 대공 임무 시스템, 항전 장비의 수많은 소프트웨어 코드와 지적 재산권 역시 글로벌 공급 깊숙이 미국의 기술 노하우와 얽혀 있습니다. 결국 터키 스스로가 칸을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플랫폼이라고 광고하는 순간 인도네시아는 그렇다면 너희가 호언장담한 대로 단 하나의 미국산 부품도 미국 정부의 통제 법안인 아이타와 EAR의 영향력도 받지 않는 완벽한 순수 국산 기체를 가져오라고 덫을 놓은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지독하게 깐깐한 요구 조건은 터키가 스스로 판 언론 마케팅의 함정에 갇히게 만들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인도 일정 전체를 불확실성의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처럼 터키가 미국의 제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KF-21 보람에 프로젝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뢰와 정밀함으로 인도네시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람에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의 전폭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굳건한 한미동맹의 신뢰와 철저하게 계산된 실용주의 전략에 있었습니다. KF-21 역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제작한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제무기 거래 규정인 아이타의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터키의 칸과 겉보기에 동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 시장에서 양국이 가진 지경학적 지위와 미국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대체 불가능한 상호방위조약 동맹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맺고 있는 엔진 협력 체계는 워싱턴 정가의 전폭적인 신뢰와 제도적 보장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KF-21헬 성공과 수출은 자국 방산 기업들의 이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국방력을 강화하여 지경학적 안정성을 높이는 윈윈 전략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KF-21에 적용되는 미국의 수출 통제 리스크는 무기 개발 자체를 무산시키는 파멸적인 제재가 아니라 한미 양국 정부와 기업 간의
체계적인 협의 틀 안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414 엔진의 주요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며 기술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었고, 이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 대한민국 방산의 추호의 큼, 은지 안정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개발 일정 관리 능력은 전 세계 방산업계가 경탄할 만큼 정밀하고 정직했습니다. 한국은 KF-21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5세대 스텔스기로 포장하지 않고 공대공 능력을 우선 확보하는 4.5세대 블럭 1고, 공대지 임무를 추가하는 블럭 2로 단계별 개발 로드맵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접근법 덕분에 2026년 6월 현재 체계 개발이 일정의 차질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으며, 이미 초도 양산형 기체들이 성공적으로 출고되어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아 실전 배치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볼 때 터키의 칸은 언제 미국 의회의 승인이 떨어질지 알 수 없고 독자 엔진 개발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기약 없는 불확실한 도박이지만, 한국의 KF-21은 이미 눈앞에 실체로 존재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선택지였습니다. 무기를 당장 도입해 노후화된 필리핀 및 동남아시아 영공의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인도네시아 군 수뇌부에게 스펙상의 환상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활주로에 안착할 수 있는 신뢰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대신 땀방울과 정밀한 데이터로 다듬어진 결과물을 제시했고, 이는 터키의 불안정한 대미 관계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며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판단에 결정적인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보여준 관대한 태도는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된 한국 방산의 실전 능력과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외교적 자산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계산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며, 그들은 이 신뢰의 격차를 바탕으로 자국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치밀한 금융 전략을 무대 뒤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국제 방산 시장에서 보여주는 행보는 철저한 실리주의와 계산된 손익분기점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과 같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KF-21과 터키의 칸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결정적인 이면에는 자국의 심각한 재정 위기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안된 고도의 협상 전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군력 현대화를 명목으로 프랑스로부터 42대의 라팔 전투기를 전격 도입하며 천문학적인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이며, 동시에 미국의 최신형 F-15EX 도입을 위한 대규모 협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화점식 무기 구매 계약 체결은 가뜩이나 취약한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과 국가 재정을 극단적인 한계점까지 밀어붙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진 자카르타의 전략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외교적 카드들을 활용해 판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펼친 분담금 삭감 논쟁은 이들의 전술이 얼마나 집요하고 영악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당초 약속했던 1조 6천억 원 규모의 KF-21 개발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속을 태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미 체계 개발을 거의 완료해가는 시점에 도달해 프로젝트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끈질긴 버티기 작전 끝에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여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정산하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조달청과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속이 쓰린 결과였지만, 인도네시아는 단자형 CJ 5호기 한 대와 핵심 기술 자료를 헐값에 손에 넣는 엄청난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상대로는 이미 10년 넘게 지속된 공동개발 관계와 투입된 매몰 비용을 볼모로 잡아 단물을 끝까지 짜내는 전략을 취한 반면, 터키의 칸 프로젝트를 상대로는 완전히 반대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터키 칸에 대해 요구한 미국의 아이타 규제 부품 100% 배제라는 무리한 조건은 사실상 돈이 없는 인도네시아가 취한 고도의 환 바인지 전술이자 명분 쌓기용 덫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터키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당장 F110 엔진을 확보하 수없고 독자 엔진 개발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장 계약을 체결하면 대규모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라팔 대금 결제만으로도 숨이 가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재정적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터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먼저 깨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터키 스스로가 절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미국의 수출 통제, 완벽 차단이라는 기술적 장벽을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도네시아는 예산이 부족해 무기를 사지 못한다는 재정적 치부를 감추면서도 터키가 약속한 미국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된 5세대 기체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정당한 명분을 쥐고 시간을 무한정 끌 수 있게 됩니다. 즉, 터키가 호언장담한 언론 플레이를 역으로 이용해 너희가 호언장담한 대로 미국에서 완전히 독립된 5세대 기체를 완벽하게 증명해 가져오면 그때서야 지갑을 열겠다는 냉혹한 무언의 압박이자 시간 벌기용 도구로 활용한 것입니다. 무기 도입을 둘러싼 이 거대한 장혁과 자카르타의 계산기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마주해야 할 거대한 결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이 기묘한 이중잣대는 단순한 변덕이나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본 한 국가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유기체계의 도입은 단순히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그 국가의 주권의 크기를 결정하고 동맹의 무게를 측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신흥항공 우주 강국들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미국이 촘촘하게 짜놓은 글로벌 지적재산권과 수출 통제의 그물망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이번 사태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터키의 칸 전투기가 마주한 거대한 장벽은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국산화 의지가 강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자산과 외교적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기 개발 프로그램 자체가 언제든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냉엄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인도네시아의 최종 선택을 받으며 2026년 현재 약 3조 원 규모의 역사적인 첫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이 정당했음을 증명하는 쾌거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5세대 스텔스기라는 환상을 조기에 팔아치우는 대신 단계적 개발이라는 가장 정직하고 실용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고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신뢰의 틀 안에서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해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과 방위산업계의 정밀한 전략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이며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전 세계 시장이 신뢰하는 독보적인 K방산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번 계약의 성과에 도취되어 인도네시아라는 파트너가 가진 영악함과 치밀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국의 실리를 위해서라면 10년의 신뢰도 단숨에 흔들어버릴 수 있는 냉혹한 협상가들이며 향후 진행될 양산, 기체 인도와 원천 기술 이전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들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수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되 기술 유출 방지와 계약 조건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투기의 엔진은 뜨거운 불꽃을 뿜으며 창공으로 솟구치지만 그 엔진을 가동하는 진짜 에너지는 국제사회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정교한 국가 전략입니다. 터키가 고립된 독자 노선의 길을 걸으며 시련을 겪을 때 한국은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힘을 키워냈습니다. KF-21 보라매가 마침내 인도네시아의 하늘을 향해 당차게 날아오르는 그 순간은 단순한 기계적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력과 꺾이지 않는 민족의 의지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입증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지경학적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에 나오는 미국의 방산 제재와 레이더 기술의 숨겨진 비화 영상도 함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내일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